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 라디오입니다. This is KBS World Radio coming from Seoul, the Republic of Korea.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 라디오입니다. This is KBS World Radio coming from Seoul, the Republic of Korea.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 라디오입니다. This is KBS World Radio coming from Seoul, the Republic of Korea.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 라디오입니다. This is KBS World Radio coming from Seoul, the Republic of Korea.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월드 라디오 우리말 방송입니다. 국민의 방송 KBS는 2024년의 방송제표를 공정과 혁신으로 새로운 KBS로 정하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KBS 월드 라디오 우리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KBS 월드 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를 담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9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 노조가 병원별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에 영향이 주목됩니다.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 삭제와 차단을 신속하게 하고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세 외에 선택지를 주기 위해 기업들에게 혜택을 줘 20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28개 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이른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 모두에서 정쟁에 밀려 폐기됐다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여야는 28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막을 올리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선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4일과 5일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은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이어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총파업을 29일로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막바지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노사 교섭이 타결됐고 노조에서 지지해온 간호법도 국회에서 통과돼 막판 변수로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의료체계 대책도 내놨습니다. 홍진을 기자입니다.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파업을 예고했던 61개 병원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 등 10여 개 사업장은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나머지 병원들은 교섭이 진행 중인데 결렬되면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반년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으로 업무 부담을 버티기 힘들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는 유지할 방침이지만 입원과 외래 진료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 거듭 파업 결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상황을 주시하며 추석 연휴를 대비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신속한 전원과 입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진료 뒤 수술과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 국회 통과 이후 앞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은 28일 단식 농성장에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도 지시하고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협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인물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영상 삭제와 차단 조치로 피해를 막는 한편 자율 규제도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협의체가 없는 곳에 대해선 면대면 채널 구축을 추진합니다. 강력한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현 부근 해상으로 접근함에 따라 전례 없는 폭풍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풍 산산은 28일 오후 3시 가고시마현의 남서쪽 60km 해상에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에 이르는 강풍을 몰고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풍 여파로 도요타 자동차는 28일 밤부터 일본 안에 있는 공장 14곳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또 일본 항공이 가고시마와 후쿠오카를 오가는 항공기 110여 편에 대해 결항을 결정하는 등 교통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mm 방사포의 검수 시험 사격을 또다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고 있는 240mm 방사포의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며 유도 체계와 파괴 위력 등에서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올 2월 신형 240mm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혔고 4월엔 검수 사격 시험을 진행하며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택 임대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푼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서민 중산층과 미래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은 리츠, 즉 부동산 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기존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합니다.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신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이 만찬은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고 민심을 듣고 다시 만찬 일정을 잡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8포인트 오른 2689.83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5포인트, 0.32% 내린 762.50으로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8원 오른 1339원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28일과 29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8일 저녁까지 전북 남부와 전남권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29일 저녁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를 마칩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김홍성입니다. 오늘부터 프랑스 파리에서는 또 하나의 올림픽이 열리죠.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가 파리 현지 시간으로 오늘 28일 저녁 8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이틀간 열전에 돌입합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펼치는 뜨거운 스포츠 제전의 감동이 또 한 번 이어질 텐데요. 패럴림픽, 이 평행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패러렐과 올림픽의 합성어죠. 지난 올림픽 개막식이 센강에서 열리면서 큰 인상을 남긴 것처럼 패럴림픽 개막식도 야외의 도심 한가운데 이 파리를 상징하는 개선문, 콩코르드 광장, 또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180여 개 나라에서 온 4천여 명의 선수단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무대에 대한 도전에 나서는 패럴림픽 모든 선수들의 투지에 응원의 마음을 전하면서 8월 28일 수요일 한민족 네트워크 출발합니다. 700만 재외 동포들의 동향과 현지 소식을 통신원을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오늘은 캐나다 토론토로 가보겠습니다. 조현순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말로 접어들지만 한국은 아직도 무더위 기세가 여전한데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네, 캐나다 토론토는 일주일 전만 해도 최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을의 문턱에 접어드는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등 다시금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위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가을의 문턱인 9월 달이면 한인의 주최 마라톤도 열리곤 하는데요. 그때까지 날씨가 좀 선선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한인의 주최 마라톤은 9월 7일 써니브룩 공원에서 개최되고요.
지금 한창 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펼쳐져서 참 반가운데 말이죠. 지난 주말에는 토론토에서 이 한인 사회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가 사흘간이나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3일부터 일요일인 25일까지 사흘 동안 온타리오주 노스욕 엘라스먼 광장에서 토론토 한인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물놀이와 한국 전통무용, 태권도 먹기 대회 그리고 랜덤 댄스 플레이 등 많은 볼거리들로 축제 내내 광장에 많은 한인과 그리고 캐나다인들로 붐볐는데요. 네. 특히 올해 축제엔 최근 캐나다 7개 도시를 보랏빛으로 물들인 여자 아이돌 그룹 퍼플키스가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궈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양 악기와 한국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7인조 에스닉 퓨전 밴드 두 번째 달이 금요일부터 축제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사흘 내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네. 우리 전통음악과 세계의 민속음악을 친근한 방식으로 재해석해 많은 현지인들의 참여와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축제하면 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번 한인 대축제에서도 한국 음식과 스낵을 맛볼 수 있는 K 길거리 음식 부스와 스낵 부스가 마련되어 한인들뿐 아니라 캐나다 현지인들의 지나가는 발걸음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치맥 가든에선 치킨과 한국 맥주, 그리고 막걸리와 안주 등을 맛볼 수 있었고요. 또 한식진흥원과 본주 비빔밥이 하루 2차례 비빔밥 만들기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시식회도 마련해 현지인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또한 이번 24회 한인축제엔 많은 상금과 상품이 참여자들에게 주어졌는데요. K-POP 댄스 1등에게는 약 3,000 캐나다 달러, 하나 약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는가 하면 축제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엔 한국으로의 왕복 항공권이 주어지는 노래자랑 대회가 열려 큰 박수를 모았습니다. 한인 대축제 아주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 캐나다의 복지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돼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한인의 통연합회가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시웨이 코워킹에서 킹스턴 한인 노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킹스턴 한인회가 함께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노년 우울증 치료법, 캐나다 치과치료 정책, 그리고 캐나다 시니어들을 위한 연금과 혜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캐나다 청년은 지난 6월에도 알버타 캘거리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이번에 온타리오주 킹스턴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한 것인데요. 네. 그 설명회 모두 캐나다 정부가 후원을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노인들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뉴 호라이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설명회도 정부의 시니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후원이 된 것입니다. 정보가 생명인 이민 생활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즉 잘 알지 못해서 정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니어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설명회였습니다. 한편 8월 10일에는 킹스턴에 있는 쉐넌 공원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보가 곧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뭐 어지간한 정보들은 다 알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 활용하는 것이 조금 서툴잖아요. 이런 세미나 같은 것이 마련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캐나다는 노인 복지가 워낙 잘 돼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혜택을 지원받는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과 복지 프로그램으로 캐나다는 일명 노인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면으로 캐나다는 주위 많은 나라로부터 노인 복지와 혜택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예로 캐나다 전역의 공공시설과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뉴 호라이즌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시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시니어분들에게 특별한 할인 혜택을 주어 문화와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레크리에이션 센터들이 있는데요. 네. 시니어분들에게는 특별 할인을 적용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많은 문화시설에서도 시니어분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입장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토론토의 유명한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은 매주 수요일 시니어들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시니어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또한 캐나다의 각종 슈퍼마켓 그리고 약속까지 시니어 할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체나 매장에서는 시니어 할인주 혹은 시니어 할인 달을 정하는 등 시니어들을 위한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 캐나다가 자칫하면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시니어분들의 안전과 편안한 노후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취약계층인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장에선 시니어와 장애인 쇼핑 시간을 따로 두어서 그 시간대에는 시니어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아니면 입장 자체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노인 복지가 잘 돼 있는 캐나다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이 슈퍼마켓이나 뭐 약국 이런 데에서도 시니어들에게는 할인이 그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연금도 참 잘 돼 있잖아요. 네, 캐나다의 연금 제도와 각종 보조금 또한 시니어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CPP라 불리우는 캐나다 은퇴연금은 은퇴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금을 바탕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60세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OAS라 불리우는 노령보장연금은 65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닌데요. GIS라 불리우는 소득보장보조금은 OAS, 즉 노령보장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시니어분들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며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에는 배우자 보조금과 차별 배우자 보조금 등 이혼을 했거나 차별하신 분들이 받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있을 만큼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캐나다 치과 보험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시니어들의 치과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분들이 노안으로 아프셔도 캐나다는 의료가 다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돈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시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는 시니어들을 위한 탁월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시니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나라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시니어분들에 비해 저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로 인해서 빠른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고물가, 고이율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토론토에 다녀온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거리에 홈리스 그리고 약간 약물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야, 이 캐나다에서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좀 탄식을 한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실제로 이 젊은 세대들이 캐나다에서 매우 좀 부담을 많이 이렇게 떠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라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방송에서 캐나다의 높은 주택 비용 및 그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직장인들과 부모들은 높은 주택 비용과 생활비 부담으로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두 자녀를 둔 가정은 베이비시터 비용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행사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65세 이상의 캐나다인 중 저소득층 비율은 6%대로 낮지만 젊은 세대는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매와 자녀 양육에서 재정적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높은 모기지 상환금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시니어분들에 대한 혜택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점차 젊은 세대에 대한 지원과 혜택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를 통해서 이 김치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 이렇게 두 나라만 이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 캐나다, 호주까지 이제 해외 김치 운송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한국에서 엄마가 직접 만드신 김치를 이제 캐나다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EMS라 불리우는 우체국 국제우편을 통해서는 캐나다에서 엄마가 만든 김치를 받아볼 수 없었고요. 필요하다면 값비싼 민간 해외 배송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가 캐나다와 호주로 확대됨에 따라 캐나다의 유학생들과 한인 동포들도 어머니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엄마표 김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운영 기간도 제한을 없애 하절기를 포함해 1년 내내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와 먼저 합의한 뒤 모양사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조현선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내 나이 40살에는. 세상은 내게 두려워 흔들릴 때면 손잡아줄 그 누군가 있었으면 서른이 되고 싶었지 정말 가을 지나면 어느새 겨울 지나고 다시 가을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김은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짚어봅니다. 움직이는 경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27일 주요 지수가 소폭 올랐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칩 대장주인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확산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이제 0.02% 강보합이지만 전일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고요. 대형주제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25%씩 각각 뛰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46%나 올랐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이제 28일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된 엔비디아에는 이 올해 어쨌든 이제 글로벌 증시 반도체 랠리를 주도했던 대표 종목인 만큼 사실은 이제 2분기 실적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향후 실적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 거냐가 이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낙관론이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상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국제 유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날은 이제 중동 지역 분쟁 기대감으로 이제 3% 넘게 올랐는데요. 그러나 27일 국제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과 이제 경기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게 하고 있는데 10월 인더분 석텍사산 중진료 가격은 배럴당 75달러대로 또 런던 선물 거래소의 11월 인더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27일 이제 하락했는데요. 3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에서는 전망이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로 하락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주 열렸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자 달러화 가치가 1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그 빅테크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곧 나온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크게 출렁거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거품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셔요? 지금 전 세계 EH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으로 28일입니다. 뉴욕 증시 장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이제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반기, 특히 2분기 이후 실적 발표에 과연 어떤 전망치를 내놓을지가 관심사인데요. 이미 차세대 칩 출시를 석 달 정도 연기하기로 한 만큼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보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AI 고평가 논란과 더불어서 이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목소리가 불거진 상태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 상회 여부, 그리고 3분기 실적의 가이던스 수준에 따라서 IT 업종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어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또 이 삼성전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생산이 지금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모양인데요. 그 리비아 석유 생산은 왜 갑자기 멈추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레살 무장정파 이제 헤즈볼라 간 충돌, 여기다 리비아의 석유 중단 소식까지 겹치면서 26일 국제 유가는 3% 급등했다가 다시 하루 만에 2% 넘게 빠졌는데, 리비아 동부 정부가 석유 생산과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면서 공급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 오페크 수출국 소속인 리비아는 자국 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과거부터 안정적인 석유 생산을 지속적으로 좀 위협받아 왔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있지 않지만 그런 현지 매체들은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 원인을 지금 석유 수익을 관리하는 리비아 이 중앙은행 총재를 둘러싼 이 정치권의 대권 다툼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이 서부 트리폴리의 리비아 통합정부와 또 리비아 동부 남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리비아 군민군단 이제 마찰에 따른 것으로 꼽고 있는데요. 리비아는 하루에 이제 원유 생산량이 약 10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 거예요. 현재 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이 한 1억 배럴인 걸 감안하게 되면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 생산국 가운데 한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물량은 크지 않지만 그러나 장기화된다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경제 이슈로 좀 좁혀볼까요?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내놨는데 677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12월 이제 국회 심의 또 통과가 돼야 됩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긴축재정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3% 이내에 이제 총지출을 좀 감축시키겠다라는 건데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677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3조 2% 증가한 수준이고요. 이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증가율이 한 2.8%니까 다소 오르긴 했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안팎에 묶어두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긴축 기조에 나선 이유는 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무려 400조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2개 분야별로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는 건 보건복지 고용 예산입니다. 한 249조 원이 편성이 되는데요. 전체 예산이 36.8%,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4.8%가 늘었습니다. 이 보건복지 예산에는 이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월 한 195만 원까지 올라서 연간으로 보면 올해보다 141만 원 더 많이 지급받게 되고요. 네. 육아휴직급여도 오릅니다. 통상임금에 따라서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최대 한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또 이 정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에는 110만 개까지 더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또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 기피하는 8개 필수 과목의 전공의에 대한 월 수당을 또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있고요. 또 R&D 예산은 지난해 줄었었는데 네. 내년 예산에서는 3조 2천억 원, 증가율이 무려 11.8%로 29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2023년 수준을 소폭 웃돌게 된다라는 게 정부 해명이고요. 이 밖에도 이제 국방 예산도 이제 60조 원 규모로 편성이 돼서 이제 인건비 비중이 좀 높아지고요. 또 반면에 이제 SOC 사회 간접 시설 자본의 이제 투자 분야는 지난해 비교해서 한 9천억 원 삭감된 25조 5천억 원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정부는 이제 내년 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 특위심사를 거쳐서 연말쯤이면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한 677조 원 정도를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면 얼마를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걸 보니까 한 652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그러면 부족한 25조 원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지출이 677조 원, 3.2%가 늘었는데 총 이제 수입은 6.5%가 증가한 651조 8천억 원입니다. 한 24조 가량 세수 결손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지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좀 커지면서 관리재정 수지 적자 폭은 2.9% 수준으로 올해 3.6%보다는 폭이 좀 줄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가셔야되는 만큼 고강도 긴축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은 이제 부정 예산을 많이 써왔다면 이번에는 꼭 필요한 예산 가운데서도 20조 원 웃도는
보강도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모두 구체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의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서도 한 개 분야 사회 간접 자본만 9천억 원 지출을 줄였을 뿐 모든 분야에서 내년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정치 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제 지난해 R&D 예산 좀 감축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좀 떠안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구조조정 사업을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하고 공공경비를 좀 절감하면서 유사 중복되는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크게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계속 세수 펑크가 이어진다는 얘긴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인 이제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데요.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다, 민생을 외면했다,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이다라면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예산안 총 수입은 651조 8천억 원인데 여기에는 뭐 금융투자적 폐지라든가 상속세 이양, 가정부담금 폐지라든지 부자 감세로 이익 기반이 훼손됐다, 이런 내용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인정하고 있는 이제 민생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거나 투자를 좀 축소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필요로 하는 민생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 상품권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분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9월에 이제 국회로 이제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이 넘어가게 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마 연내 이제 이 각종 예산 소위를 거쳐서 연내 결정을 내야 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내놨던데 실생활에서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괴리감이 큰데 한국은행 예측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반등을 했지만 일단 이 한국은행은 이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고 8월의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치열한 공급적인 충격이 없다면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할 것이다라는 게 한국은행 관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출석하죠. 이제 장가를 물가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배추, 무와 같은 식재료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데요. 배추는 포기당 소매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섰고요. 모두 상황이 비슷합니다. 배추는 평균 소매 가격이 4,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도 청양고추, 상추, 채소 가격이 다소 올라서 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이제 7월에는 폭우로 인해서 인플레가 많이 생기고요. 8월 들어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상륙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 수라량 자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제 비슷한 배수를 이제 8월 세대 400톤씩 방출하고 있습니다만 모처럼 비슷한 오름세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말 걱정이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린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8월 28일 수요일 순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김홍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리포트의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북한 압록강 지역이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홍수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복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압록강 유역 소요로 큰 타격을 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요. 위성사진을 살펴보니 곳곳에 수정인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수재민을
위한 대규모 텐트는 위성사진으로도 식별될 정도인데요.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해 현장 점검 등 일종의 재난 리더십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심각한 수해 속에서도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만 부각할까요? 한반도 리포트, 이 시간엔 월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압록강 유역 수해와 재난 리더십의 현주소를 분석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수해로 몸살을 앓는 북한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난 것은 7월 중순이었습니다. 지난 17일 북한 개성에 하루 동안 무려 46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북한에 사는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고 사회안전망도 취약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도 10여 명이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많은 비가 내린 7월 17일 북한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 특성상 큰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노동신문도 7월 26일 순간도 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긴장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냈지만 다음 날인 7월 27일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에 장맛비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예상 밖의 큰 물이 발생하여 적지 않은 시군들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공공 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술길들이 침수되는 예를 입었습니다. 조선중앙TV도 홍수 피해 상황을 공개할 만큼 압록강 유역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60년 만에 폭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7월 29일 날 보도를 했는데 신의주시 또 의주군 여러 섬 지역들에서 5천여 명이 지금 고립돼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31일 보도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의주군에서 4,100여 세대의 살림집이 침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4,100여 세대면 뭐 굉장한 인원이잖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현장을 방문했고 현장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본인이 언급을 했어요. 실제 또 헬기를 띄워서 주민들을 구조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인 압록강 일대에 내린 60년 만의 최대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서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군 일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북한은 인명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1,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압록강 범람이 큰 피해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지역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데 그 백두산 압록강 그 일대에 수풍댐이라든지 이런 수력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수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갑자기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제 결국 모이는 곳이 압록강 신의주, 의주군 신의주 그 일대입니다. 근데 거기가 바다, 서해바다하고 맞물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밀물대가 돼버리면은 그 물이 빠지질 않고 그냥 온통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적, 지리적 특성에 의한 그런 수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상황에 발생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2010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도에 있었고 그렇다면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가 벌써 13년이 되는데 그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했어야죠.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 단둥시와 마주보고 있는 신의주는 고질적으로 여름철 비 피해에 취약합니다.
2010년 8월에도 많은 비가 내려 8천여 가구의 주택이 물에 잠겼고 2016년 7월에도 침수와 산사태로 적잖은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압록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 북한이 운영하는 수력발전소, 압록강 북쪽에 중국 지역보다 낮은 지대 등의 요인이 작용해 많은 비가 내리면 신의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준비 부족입니다. 반복되는 수해에도 열악한 방제시설은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북한 매체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재난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 김정은 스스로 얘기했을 때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엄중한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북한 매체를 보면요. 그 주민들이 실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우리 같은 경우 그런 피해를 당하면 현장을 다 보여주면서 실제 어려움 당한 그 수재민들과 인터뷰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오로지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 여기서 김정은의 위대한 애민, 위민, 리더십을 공개하고 보여주기식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머무르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고무단정에 오르시어 지형 지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든 침수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구명조끼도 없이 고무보트에 오르고 공군 헬기로 수재민들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수해 현장 점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체면을 내세우기보다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과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걸 강조하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김정은이 최근 들어서 부쩍 자신의 우상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사진이 들어있는 초상을 달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로 할아버지의 생일을 과거에는 태양절이라고 그랬는데 태양자를 쓰지 않고 사이로절 이렇게 부르게 하고 이제 자신이 북한의 태양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이 우상화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런 수해, 엄중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자기에게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북한은 수해도 지도자 우상화 및 체제 선전에 이용합니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 주민 13,000여 명을 평양으로 불러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국제 행사 때 사용됐던 샤이어 여관 등 평양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수재민 어린이들의 시험 수업에 참관하며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였습니다. 학업에 존심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수해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의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과 또 해당 지역 도지사격인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경질하는 등 발빠른 질책으로 재난 발생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성 이상 기후의 영향이 피할 수 없는 난점으로 기존사태가 된 오늘에 와서도 방심과 해이에 사로잡혀 있는 위험하고 불손한 태도부터 철저히 소거해 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며 평차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수해가 자칫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료들에겐 경고하면서 기강을 잡고 또 수해 복구는 직접 챙겨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한 애민 행보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으려는 모습은 북한 수해 피해 발생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대남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정부가 이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의 수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그걸 받든 안 받든 그런 지휘했다는 사실 자체는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는 이런 반고 언급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민들에게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기회로 또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대한 동경심, 우리의 가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고 젊은이들이 따라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흔들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남북관계, 교정국 관계, 제1회적 추적 초토화시키겠다, 영토를 평정시키겠다 이러면서 남과 북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고리를 끊어내고 통일을 지우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적대감을 드러낸 의도도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8월 1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수해 물자 지원 용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8월 3일 김정은 위원장은 압록강 유역 수해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인명피해 주상 보도 등을 비난하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지역을 방문한 지난 9일에도 수재민을 만나 남한을 향한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수 피해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 대남 막말 비난을 활용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 정부가 제안한 구호물자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과거 코로나 시기에도 외부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노선을 자강 노선, 자력갱생, 자력경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자신의 노선이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분간은 도움을 안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지난 1일 한국 정부뿐 아니라 유니세프와 러시아, 중국도 구호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적들이 제재를 해제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는 자력갱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오직 자체 힘으로 난관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자력갱생을 내세운 북한은 압록강 수해 복구를 건설 대전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북한은 피해 복구 현장에 보내달라고 탄원하는 청년이 3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고 인민군도 수해 지역에서 복구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자발적이라고 선전하지만 군대와 청년들의 파견은 사실상 강제 동원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평양에 아파트를 짓는다, 또는 어디에 댐을 짓는다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형 건설 기업들이 있고 또 모든 게 다 기계화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군대 또는 자발적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강제 동원된 그런 일종의 뭐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그런 모습을 행사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노동력 착취인 거예요. 이 인원들을 강제로 동원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그걸 인력으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지도자라면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 훨씬 더 빨리 극복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체면, 리더십에 상처가 나갈까봐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이건 위민, 애민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압록강 유역 수해라는 위기를 독자적으로 극복하며 인민 친화적인 행보로 민심을 달래려는 김정은 위원장. 연출된 재난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반도 리포트,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 라디오의 우리말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韓国ソウルからお送りしている KBS ラジオ国際放送 KBS ワールドラジオです。この放送は1時間の番組で毎日午後5時と6時から 6.155MHz と午後8時から中波の 1170kHz そして